내일부터 국내 입국자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10일 동안 격리됩니다. 오미크론 국내 첫 확진자 부부가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하면서 이 부부의 밀접 접촉자가 닷새 동안이나 무방비 상태로 교회 모임 등 각종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서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최다 집계됐습니다. 내일 거리두기 발표에선 사적 모임 인원 축소 등 강화 조치가 예상됩니다. 밥상 물가와 기름값, 전월세까지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약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소득은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민주당 조동현 선대위원장이 사생활 논란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잠행 중인 이준석 대표가 사흘 만에 언론 앞에 서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윤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은 8일 만에 짧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최종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밤 본회의에 상정해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어젯밤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자 5명이 나왔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추적관리 대상자가 27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몇 명이나 더 감염자가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오미크론발 감염이 폭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는 뜻입니다.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역시 이틀 연속으로 역대 최다로 치솟았습니다. 코로나 환자 재택 치료 카드로 상황을 돌파해 보려던 정부가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당장 내일 새벽부터 국내외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열흘간 격리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정은혜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 확진자 3명이 입원한 인천의료원입니다. 최근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40대 부부와 공항에 마중 나온 30대 남성입니다. 처음에 무슨 몸살 기운 좀 있었다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거의 증상이 없는 상황. 현재까지 확인된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는 모두 5명. 이들 3명과 다른 비행기를 타고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50대 여성 2명입니다. 확진자 5명으로 인해 추적관리 대상자는 오늘 기준으로만 272명까지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밀접 접촉자만 105명입니다. 40대 부부의 아들이 오미크론에 확진됐는지 여부는 오늘 밤 결과가 나옵니다. 접촉 차단에 모든 힘을 쏟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는 접종 완료자도 예외 없이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격리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 이에 따라 공항 빗장도 더욱 걸어 잠그기로 했습니다. 3일 0시부터 모든 내 외국인은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입국 시 열흘간 격리됩니다. 나이지리아는 외국인 입국 금지국에 추가됐습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 여부 검사를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확진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자인 40대 목사 부부가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부부는 인천공항에서 집까지 방역 택시를 탔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로는 30대 지인이 운전한 차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차량을 제공한 이 지인은 역학조사에서 누락됐고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닷새 동안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등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해서 연쇄 감염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어서 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A씨 목사 부부는 지난달 24일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 부부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 조사 결과 지인 B씨의 차를 타고 귀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뒤늦게 운전을 해준 지인에 대한 존재가 알려지는 바람에 초기 대응이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방역당국 조사 결과 B씨는 목사 부부가 확진되자 스스로 검사를 해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의심 증상이 시작된 지난달 28일까지 닷새 동안 일상생활을 한 뒤 29일 확진됐습니다. B씨는 28일 교회에서 열린 외국인 교육도 참석했는데 당시 교회 방문자는
외국인과 교인 등 800명이 넘었습니다. 외국인들은 러시아 외국에 따로 있는데 명은 몰라봤어요. 방역당국은 A씨 부부의 접촉자 55명과 지인 B씨의 접촉자 79명 등 134명을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거짓말을 한 A씨 부부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부산에서도 A씨 부부와 같은 비행기를 탔던 시민 3명이 확인돼 오늘부터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자 시민들도 서둘러 자체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모임을 자제하고 연말 회식 취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면 내일 사적 모임 인원 축소 방안이 포함된 새로운 방역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정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선별진료소에 시민들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오미크론 비상에 확진자도 역대 최다인 5,266명이 나오면서입니다. 백신 맞았어도 좀 불안한 상태는 갖고 있지, 마음은. 위중증 환자도 733명, 역대 최다입니다. 이처럼 5차 대유행의 조짐이 잇따르면서 다시 방역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모임을 스스로 자제하는 시민들도 잇따릅니다. 오미크론 그 변이가 나와서 불안해서 모임 같은 거 자제하고 그리고 안 나가려고 해요. 방역 당국 관계자는 사회적 조치의 필요성이 상당히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 축소,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의 거리두기 4단계급 조치가 재개될 가능성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자영업자들의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정부로서도 일상회복을 줄곧 강조해오던 기존 입장을 사실상 바꾸는데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를 감안한 듯 상당한 쟁점들을 가지고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이라며 이르면 내일 관련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코로나 확진자를 위한 수도권의 병상은 이미 동이 났습니다. 모든 확진자는 집에서 머무르며 상태를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정은 이해가 됩니다만 어쩌다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됐는지 그 구체적인 사정을 안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A씨는 출산 예정일을 2주 앞둔 지난달 8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임신부의 경우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입원 치료가 원칙이지만 A씨는 입원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수도권 병상 부족을 이유로 A씨에게 대구의 한 대학병원을 배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생아를 데리고 대구에서 서울까지 올 자신. A씨는 당국의 병원 배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출산 시점까지 사실상 방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거기밖에 자리가 없고 다른 곳으로 배정을 해줄 수가 없다. 자리가 나도. 코로나 확진으로 집에 머물며 불안감 속에 보내던 A씨는 예정일보다 닷새 빠른 지난달 17일 새벽 4시 진통을 느껴 119 구급대를 불렀지만 3시간 뒤인 오전 7시에야 겨우 병원을 배정받아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도 낳자마자 보여주지 않아요. 보호자도 없고요. 그런 것들이 힘들다. 방역당국은 A씨의 방치 주장에 대해 치료자 관리 방식은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오미크론 발생이 처음으로 보고된 남부 아프리카 지역은 이미 오미크론이 우세종, 즉 가장 빈번한 코로나 유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로 확산하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뜻이죠. 각국이 서둘러 방역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지만 이동을 완전히 통제하지 않는 이상 확산을 막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기존 백신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도 무서운 일입니다. 내년 상반기 새로운 백신이 나올 것 같다고는 합니다만 그때까지 버텨야 하는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미크론이 어디까지 번졌는지 전 세계 상황은 유혜림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아프리카 중서부 나이지리아. 접종을 받으려는 주민들로 북새통입니다. 접종률은 1.7%에 불과합니다. 갈 길이 멉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서 더 무섭습니다. Actually, it's something to be afraid because nobody knows what will be the outcome or what will be the effect if it comes. 오미크론은 엄청난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남아공에선 이미 우세종이 됐습니다. 지난달에 채취한 확진자 249명의 샘플을 분석했더니 74%가 오미크론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처음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남아공을 여행하고 돌아온 돌파 감염입니다. 그나마 증상은 가벼웠습니다. They had received a full dose of the Moderna vaccine. They had mild symptoms and thankfully have now recovered. 백악관 전염병 고문 파우치 박사는 전파력을 감안하면 미국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건 시간 문제였다며 부스터샷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If you've had the Moderna or the Pfizer and you're 6 months following your primary regimen of vaccination, don't wait. Get that extra boost now. 세계보건기구도 백신이 중증으로 악화하는 걸 막을 수도 있다며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이유는 백신 의무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오미크론 확산세가 만만치 않은데 더 불안한 건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의료계 일각에선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낙관론도 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그 말이 맞는지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일단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 주로 증상은 어떤 겁니까? 피로감과 두통, 마른 기침 등 주로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를 처음 신고한 남아공의 안젤리크 쿠체 박사는 미각이나 후각 상실이 없었고 또 콧물도 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코감기처럼 오는 델타 변이와도 달랐다는 설명인데요. 국내 확진자 5명, 그리고 오미크론이 처음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보츠와나의 확진자 19명도 모두 경증 또는 무증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은 다행이군요. 그렇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건가요? 사례가 적은 상태에서 단정하긴 이릅니다. 쿠체 박사는 자신이 치료한 환자들이 대부분 40세 미만 젊은 층이라고 했습니다. 고령층이나 기저질 환자에겐 더 위험할 수 있지만 아직 알려진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확진된 사람들이 대부분 일반적인 성인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서 경증이었다? 이걸 가지고 병원성이 낮아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게다가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매섭다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8,561명으로 지난달 29일 이후 확진자가 2배씩 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보통의 경우에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커지면 위험도는 좀 낮아진다, 이제 이렇게들 분석을 하는데 오미크론도 전파력이 세다면 위험도는 좀 낮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차기 보건장관 유력 후보인 카를 라우터바흐 교수는 감염력이 강해지는 대신 덜 치명적으로 최적화됐을 것이라면서 코로나 종식을 앞당기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다, 이런 낙관론을 폈습니다. 하지만 쿠체 박사를 포함해서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영국 과학계에서도 이전 변이들보다 덜 위험한지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경고했는데요. 또 델타 변이도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셌는데 치명률이 낮아졌다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치사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전파가 빨라지면 많은 사람이 감염되면 기저질환자는 감기만 걸려도 폐렴으로 갈 수 있거든요. 전파력이 높아졌으니까 중증도는 줄어들 것이다 라고 과학적 추론을 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아무 변화도 없을 수도 있고. WHO는 전염성, 면역 회피 가능성, 중증 야기 여부를 오미크론의 3대 불확실성으로 꼽았는데요. 며칠 내로 연구 결과를 앞당겨서 내놓을 계획입니다. 예, 그렇죠. 아직은 백신도 없고 약도 없는 상태에서 증상이 좀 약하다고 해서 이거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 이게 결론이군요. 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총 608조 원 가까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이 시각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너무 방만한 예산이라고 야당은 반대하고 있고 여당은 숫자를 앞세워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도영 기자, 오늘이 법정 처리 시한인데 여야 합의는 완전히 무산됐습니까? 네, 본회의는 8시부터 소집돼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지만 지금은 예산안이 아닌 다른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은 아직 수정안 서류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법정 시한인 오늘 자정 내에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대 여당은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합의가 어그러진 데는 경항모 관련 예산을 두고 입장차가 컸던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여당은 43억 원을 배정하자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향후 수십 조의 예산이 드는 만큼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또 코로나 손실 보상에 대해서도 여당은 당정 협의를 거쳐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렸는데 야당은 100만 원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될 예산안 전체 규모는 정부 제출안인 604조 4천억 원보다 3조 원 이상 많은 607조 7천억 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에는 총 68조 원이 배정됐는데 이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요청한 지역화폐 발행에 30조 원이 책정됐고 35조 8천억 원 규모의 저금리 금융지원 방안도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예, 밥상 물가와 기름값, 전월세 가격까지 요즘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평균치로 보더라도 소비자 물가가 10년 만에 제일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보통 사람들의 지갑은 가만히 있어 더 얇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말에 코로나에 내년은 좀 나아질까 기대합니다만 아무래도 소비 심리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오이 한 개에 1,600원으로 1년 전에 2배에 가깝습니다. 갑작스런 한파로 채소 가격이 급등하고 수입 소고기 값까지 오르면서 밥상 물가가 들썩이고 있는 겁니다. 된장국이나 이런 거 끓여 먹을 때도 호박이 지금 2개에 5,000원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 먹기가 조금 선뜻 손이 안 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3.7% 올라 약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12일 단행된 유류세 인하가 현장에서 반영되지 않으면서 석유류가 35% 넘게 뛰었고 외식 물가와 집세, 공공요금 등 안 오른 게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여전한 가운데 경기 회복은 안개 속이고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3분기 우리 경제는 0.3% 성장에 그쳤고 실질 구매력 지표인 국민 총소득은 2분기보다 0.7% 감소했습니다. 5분기 만에 마이너스 전환입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고요. 체감 경기를 비롯한 전체적인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충격까지 커지면서 올해 정부 목표치인 4% 성장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인재 영입 1호 인사인 조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 혼외자 논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조 위원장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10년이 지난 일이라며 선대위원장 자격을 문제 삼는 건 가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어제에 이어 황정민 기자가 다시 보도하겠습니다. TV조선이 입수한 조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전 남편 A씨의 친자 확인 결과서입니다. 조 위원장이 2011년 출산한 둘째 자녀와 A씨의 유전자 9개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친자 확률란에는 N, 즉 없다는 표시가 분명합니다. 친자인 줄 알고 있던 A씨는 조 위원장과 이혼한 이듬해인 2013년 9월 2일에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고 2014년 친자 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침묵을 지키던 조 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혼외자 의혹을 사실상 인정하고 오늘 선대위 행사에 불참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불편함을 분명히 느끼셨을 것이고 분노도 느끼셨을 텐데 저 너무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그러면서도 일하는 엄마의 모습을 다시 보여줄 기회를 허락받지 못하는 것이냐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인사라며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적인 정사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밖에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당의 대처도 논란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해당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조치까지 거론했고 중진 의원이 나서 가짜뉴스라고 못 받기도 했습니다. 가짜뉴스입니까 이것도? 네,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선대위 측은 어제 오전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본인에게 확인했는데 외도와 혼외자는 아니라고 자신했는데 조 위원장이 당의 소명 요구에 사실대로 밝히지 않았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 후보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모든 정치 행위는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공식 당무를 중단하고 전국을 돌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자명 사흘 만에 제주도에서 취재진과 만났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후보 선출 이후 자신과 상의한 적이 없으니 이견도 없고 당무를 본 적이 없으니 당무 거부도 아니라면서 노골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기분이 몹시 나쁘다는 거죠. 그렇다고 당대표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는 논외로하고 윤석열 후보의 말처럼 단순히 기분 전환하러 지방까지 간 건 아닌 게 분명해졌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자맹 사흘 만에 제주 4.3 평화공원 참배 뒤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자신은 당대표가 아닌 홍보 미디어 본부장 역할만 하겠다면서 윤 후보에게 김병준 총괄 선대위원장 선임을 요청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을 모실 생각이 없는 것으로 굳건하게 그 마음을 다지셨으면은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김병준 위원장을 선임해 달라라고. 그러면서도 윤 후보와 상의를 한 적이 없어 이견도 없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했고 앞서 이간질한다고 지목했던 윤 후보 측근에 대한 인사 조치도 요구했습니다. 이준석이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인사는 후보가 누군지 아실 겁니다. 윤 후보는 무리하게 압박하지 않고 기다리겠다며 이 대표를 당장 만나러 갈 생각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후보는 상임 고문단과의 오찬 직후 김종인 전 위원장이 같은 식당에 와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찾아가 인사를 나눴습니다. 당연히 못 볼 이유가 없죠. 통상적인 이런 덕담하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최근 물밑 조율을 재개한 양측은 이번 주말까지 선대위 합류 여부를 매듭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대위 출범이 예정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당내 갈등이 봉합되지 않을 경우 반쪽 선대위란 비판과 함께 지지율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민주당 선대위 소속 인사들이 윤석열 후보가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SNS에 공유했다가 가짜뉴스로 확인되자 이를 삭제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조동현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을 예쁜 브로치에 비유한 것을 두고 매우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당내에서 나왔습니다. 두 후보 캠프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태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달 김영삼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윤석열 후보가 넥타이 색깔을 뒤늦게 확인합니다. 여러 유튜버들이 이 장면을 촬영했는데 주로 야권 비난 영상을 올리던 한 채널 운영자가 윤석열 욕설이란 제목을 달았고 이를 민주당 선대위 총괄특보단장인 안민석 의원과 이경 부대변인이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욕설이 아닌 색깔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두 사람은 별다른 해명 없이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윤 후보 측은 가짜뉴스를 전파한 상상력이 놀랍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욕설하면 가장 쉽게 떠오르는 정치인이 누구인지는 형수 욕설 녹취를 통해 지난 과거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에선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의 브로치 발언을 놓고 당 안팎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 전투복 비슷한 걸 입고서는 그게 아주 예쁜 브로치 하나를 다는 거죠.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은 사람을 물건에 비유한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고 여가위 소속 김정재 의원도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주 지극히 보조적인 역할이라는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하신 것 같은데 상당히 잘못된. 김 위원장은 상대가 남성이었어도 썼을 것이라며 사과할 뜻이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2년여간 지속된 코로나에 자영업자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 건 11월 1일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소규모 모임이 가능하게 됐죠. 얼마 못 가서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하루 확진자가 사상 최대인 4,000명을 넘어서더니 일주일 만에 5,000명을 넘겼습니다. 동시에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까지 국내를 덮쳤습니다. 모임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기 시작했고 자영업자들은 이제 한 달 남짓 저녁 장사를 했는데 대목을 앞두고 예약 취소 전화가 줄을 잇는다며 한수입니다. 이들의 얘기를 노도일 기자가 들었습니다. 서울 북창동의 한 식당. 취소하시게요. 알겠습니다. 최근 며칠 새 예약 취소 전화가 계속 걸려옵니다. 코로나 변이 우려와 확진자 5,000명 돌파 소식에 음식점과 술집 등 연말 모임 예약 취소가 잇따르는 겁니다.
지금 예약돼 있는 건 다 취소했어요. 바로 메일 있는 것도 오기라. 이곳 북창동 일대 식당을 직접 돌아봤더니 10곳 가운데 7곳이 지난주부터 연말 모임 예약 취소가 속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들이 먼저 모임을 자제하고 5,000명 나왔다면서 손님들도 많이 좀 움츠러들어가지고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잠시 가져봤던 매상 회복에 대한 기대는 산산이 깨졌습니다. 일부 시민들 사이에선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방역을 많이 해가지고 그나마 좀 안정이 되고 그랬잖아요. 정부도 오미크론 확진이 늘 경우 대대적 방역 조정까지 예고해 자영업자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말 장사 좀 해가지고 좀 장사 안 되면 이제 임대료도 밀린 임대료도 내고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취소가 많이 돼버리니까.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추돌 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운전자가 사고 현장에 되돌아와서 피해 차량을 재차 들이받으면서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뺑소니도 모자라서 사고 당시 아내가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1톤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트럭을 받고 달아납니다. 피해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부서진 트럭을 살피는데 7분 뒤쯤 되돌아온 트럭이 운전자를 치고 또다시 달아납니다. 지난달 18일 저녁 전남 장흥의 한 터널 앞에서 60대 A씨가 트럭을 몰고 6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습니다. A씨는 당시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두 번째 사고 10분 뒤 A씨의 아내가 자신이 운전했다며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2시간에 걸쳐 블랙박스와 CCTV를 분석한 결과 가해 차량 운전자 A씨가 운전자를 바꿔쳐 자수한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A씨는 운전자 바꿔치기는 인정하면서도 가드레일을 받은 줄 알았다며 뺑소니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이없는 사고로 가장을 잃은 유족은 울분을 터뜨립니다. 더 황당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어떻게 뺑소니 사망사건에도 모자라서 그렇게까지 사람이 추악해질 수 있는지. 가해 차량 운전자인 A씨는 뺑소니에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이 도로를 포장할 때 바닥을 다지는 대형 롤러 공사 현장 지나면서 보셨을 텐데요. 이 롤러가 근로자를 덮쳐서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었습니다. 운전자가 롤러를 멈춘 뒤 잠시 내리는 순간 운전자 옷이 가속장치에 걸렸습니다. 배상용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양의 한 도로 포장 공사 현장. 바닥 다짐용 롤러가 잠시 멈추더니 갑자기 앞에 있던 근로자들을 향해 돌진합니다. 운전자가 황급히 매달려 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 있던 나수건이 저쪽으로 가는 상황이었어요. 저 일하는 간부들하고 직원들이 나와서 저쪽에서 막 시끌시끌했어요. 이 사고로 60대 근로자 3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근로자들은 사고 당시 땅속에 통신관로를 묻은 뒤 아스콘 포장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 책임자가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운전자 A씨는 바퀴에 낀 고가를 빼내려고 롤러 운행을 멈추고 하차하는 순간 입고 있던 옷이 가속장치 손잡이에 걸리면서 급출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옷이 껴서 급발진하면서 자기는 떨어지고 차는 앞으로 나간 거죠. 공사 중에 차량을 정차하고 시동을 껐어야 되겠죠. 경찰은 롤러 운전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공사업체가 안전관리에 소홀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배성윤입니다. 이 외국 국적의 여중생이 손발이 묶인 채 또래 여중생들에게 6시간 동안 폭행과 학대를 당했는데 경찰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 달 넘게 수사를 미룬 건데요. 그 사이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속옷차림에 손발이 묶인 여중생이 집단 폭행을 당합니다. 지난 7월 경남 양산의 한 주택에서 14살 A양이 여학생 4명에게 6시간 동안 폭행당했습니다. 가해자들은 A양의 외국 국적까지 비하했습니다.
A양은 풀려난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40일이 지나서야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양을 찾아가 보지도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고만 해명합니다. 계속 가출 신고가 들어오고 이런 상태에서 집에 가보진 않았습니다, 사실은. 경찰이 늑장을 부리는 사이 가해자들은 A양을 협박하고 동영상 증거도 삭제했습니다. A양은 조사를 맡은 경찰관에게 2차 가해를 당했다고도 반발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끌려와서 맞은 것도 아니고 같이 술 마시다 그럼 맞은 건데 왜 어른 탓만 하냐고. 경찰은 지난 10월 가해 학생 2명에게 공동 폭행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피해자에게 보복성 협박을 하고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는 누락한 겁니다. 경찰은 취재가 시작되자 A양과 부모에게 뒤늦게 사과하고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가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 기각 한 달여 만에 영장을 재청구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주원진 기자. 네, 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인데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네, 법원은 11시간째 송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송 검사는 오늘 낮 1시 반쯤 영장 심사를 마치고 지금은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장 재청구에 대해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판사님께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송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해 4월 검찰 직원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10월에도 송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송 검사를 2번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구속 여부가 고발 사주 의혹 수사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 텐데 쟁점은 뭡니까? 네, 쟁점은 고발장 전달과 작성에 검찰 관계자가 관여했는지 얼마나 증거나 진술로 입증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공수처는 1차 구속영장에서는 고발장 전달자도 성명 불상자로 적었는데 이번에는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 2명의 이름을 특정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오늘 1차 심사 때 낸 자료 외에 추가 증거는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가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도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송 검사 영장 발부 여부는 공수처의 향후 수사뿐만 아니라 대선 전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화천대유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아들이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서울구치소를 나옵니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저는 시종일관 제가 관여된 게 없다고. 검찰이 알선수재 혐의로 곽 전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자의 청탁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주고 대가를 받았다는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2018년 9월 저녁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 등과 만나 청탁 대가를 요구했다며 당시 결제 영수증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곽 전 의원 측은 그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했다며 해당 시간에 근무하는 사진을 보이며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또 곽 전 의원 연루 근거도 정모회계사의 녹취록 외에 추가 증거물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법원이 곽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연속 기획으로 우리 사회 그늘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재개발에 밀려난 이들입니다. 경기 과천 인근에는 비닐하우스촌인 꿀벌 마을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 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고 밀려난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그나마 간신히 버티고 있는 이 터전에서 일대 재개발로 또 쫓겨날 처지입니다. 윤재민 기자가 개발의 그늘을 들여다봤습니다. 제2의 강남이라 불리며 하루가 다르게 건물이 올라가는 경기도 과천시.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비닐하우스 수십 채가 마을을 이루고 있습니다. 집도 농사시설도 아니어서 정화되지 않은 지하수를 퍼올려 빨래를 하고 몸도 닦습니다. 나는 가려워서 약 먹어요. 그 약 갖고 약한가 봐. 지금 10년을 두고 먹는데 이 물 때문에 그래. 바로 옆 지하철역엔 이렇게 깨끗한 수돗물이 나오는 화장실이 있지만 계단 몇 개만 올라오면 있는 이 꿀벌 마을엔 수십 년째 상수도도 하수도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냉난방은 언감생심, 기부받은 연탄으로 겨울을 버팁니다. 제일 겁나는 게 그거예요. 여기 집에 한번 불 나가지고 한번 겪었고 그 전에 여기 불 많이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난리였겠네요. 그렇죠. 여기는 그냥 후루룩 다 버리냐, 화수가. 1980년대 서울 강남 개발로 밀려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수백 가구 꿀벌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개발 제한 구역이었는데 개발 호재가 흘러나오면서 10여 년 전부터 개발 바람이 불었습니다. 꿀벌 마을 일대 땅 5천여 평이 120억 원에 거래되는 등 땅 주인이 수시로 바뀌고 비닐하우스 평당 가격은 한때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오르는 땅값도 멋진 신도시도 모두 남의 얘기. 땅 주인이 바뀌면서 상당수 주민이 쫓겨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150여 명. 그럼 여기서 나가라고 그래도 할 데가 어딨어요. 지금 죽을 때까지만. 몇 년 안 있으면 가는 건데도. 40년 전 소득 3,000달러 시대에 삶의 터전에서 내몰린 주민들. 3만 달러 시대에 또다시 갈 곳이 없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반성 모드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애매한 태도를 보여왔던 조국 사태에 대해서 내로남불로 공정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훼손하고 실망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지난 경선 때 했던 말과는 180도 달라진 이 발언에 대해서 야당은 생각이 바뀌었다면 바뀐 이유를 설명하라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최지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조국 사태를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근본적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내로남불이었음을 인정하고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훼손했다고 반성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가장 큰 실패 영역이라고 지적했고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도 국민 의견에 맞춰 재고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청년과 중도층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등 돌리게 한 문제들과 거리두기를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후보는 지난 2월 언론 인터뷰에선 조국 사태 핵심은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했고 당내 경선단 동병상련이라며 조 전 장관을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국 교수님이 당한 일에 요즘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그 동병상련이라고 지금 뭐 소송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야권에선 이번 사과를 두고 위장쇼라고 비판했고 진정성을 입증하는 차원에서 조 전 장관을 적극 감쌌던 김남국 온라인 소통단장이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근로자 3명이 사망한 도로공사 사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새벽 뉴스를 보고 일정을 바꾸어 급히 현장으로 갔다는 건데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한 게 논란이 되자 의식적인 친노동 행보를 보인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박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위에 깔다만 아스팔트 더미 위에 윤석열 후보가 조화를 올려두고 고개 숙여 묵념합니다. 윤 후보는 오늘 새벽
도로 포장용 롤러 차량에 노동자 3명이 깔려 숨졌다는 뉴스를 본 뒤 현장에 가봐야겠다며 일정을 바꿔 급히 현장을 찾았습니다.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윤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언급하며 예방 조치를 하지 않으면 엄하게 제재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최근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 철폐 발언 논란을 의식한 친노동 행보란 분석입니다. 다만 윤 후보는 운전자가 롤러 시동을 끄지 않고 내린 것을 언급하며 간단한 실수 하나가 비참한 사고를 초래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는데 이재명 후보 측은 산업재해의 원인을 오롯이 근로자에게 전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는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나선 건의사항을 수첩에 메모해가며 경청한 뒤 규제는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라고 화답했습니다. 20년째 이 비대면 의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원격 비대면 진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서울에서 안보협의회를 열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새 작전 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회담 뒤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미국이 강조하는 대만 문제도 처음으로 언급됐는데 이번에도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윤동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새 작전 계획을 수립하기로 한 것, 2015년 작계 501호가 나온 후 북한이 핵과 미사일 전력을 크게 증강한 데 따른 겁니다. 북한은 2017년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등으로 핵 공격 능력을 고도화했습니다. 기존의 작전계획 5027은 전면전, 작계 501호는 국지전 대비용인데 새 작전계획에는 일본과 괌에 있는 미군 후방기지들에 대한 방어 대책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예년과 달리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만 문제가 처음으로 언급됐습니다. We'll continue to maintain the capabilities to defend and deter against a range of potential threats from the PRC to ourselves and to our allies.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처럼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내용인데 중국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마침 오늘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중국 텐진을 방문, 양제츠 정치국원과 종전선언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이 임기 말 한국 정부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대신 중국 견제를 위한 협조를 구하면서 양국 간 협력의 틀이 새롭게 짜여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2030으로 대표되는 MZ세대는 기업들에게는 연구 대상입니다. 이 소비 트렌드를 이끌어가기 때문인데 기업들이 MZ세대가 많이 찾는 성수동에 다양한 체험형 공간을 마련해 놓고 최신 유행을 가늠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이상배 기자입니다. 80년대 동네 오락실 분위기 속에서 고화질 모니터로 게임을 즐깁니다. 남자친구가 하던 게임도 할 수 있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 학창 시절이 떠오르는 옛 분식집에서는 마트 등에서 볼 수 있는 가정 간편식을 조리해 맛볼 수 있습니다. SNS에서 요즘 유행한다고 해가지고 궁금해서 오게 됐습니다. 좀 더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어서 그런 인위적인 그런 게 아니라. 자동차 전시장도 멋진 사진을 SNS에 올릴 수 있는 명소로 바뀌고 AI가 추천하는 입술 색상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기업들이 실험적 매장을 잇따라 오픈하는 서울 성수동은 코로나로 움츠러든 명동과 가로수길 등 기존 상권과 달리 유행에 민감한 MZ세대로 붐비고 있습니다. 실험하고 싶은 기업은 성수동으로 간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이제 좀 움직이고 경험하고 이러는 걸 좋아하고 체험하고 이러는 걸 좋아하는 성향을 좀 반영한 그런 현상이다. 서울에서 거의 유일한 주 7일 상권으로 남은 성수동. 유명 엔터 게임 회사들도 본사를 이곳으로 옮기면서 트렌드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공연으로 20년 넘게 사랑받아온 난타가 코로나가 가져온 긴 심을 끝내고 다시 막을 올렸습니다. 송승환 예술감독이 용기를 낸 건데요. 기존에 객석의 반 이상을 채웠던 외국인 관객을 대신할 관객을 찾는 게 급선무입니다. 임소연 기자입니다. 1997년 초연을 시작으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달렸던 난타. 제작자인 송승환 예술감독은 코로나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메르츠하고 사스를 겪으면서 그 당시 며칠 공연을 쉬었던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 공연을 쉰 건 이번 코로나 사태가 처음이죠. 공연 중단 21개월 만에 명동 전용 극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내국인들도 이제 극장을 좀 찾기 시작했고 또 너무 오랫동안 공연을 쉬면 난타가 잊혀질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도 있었고요.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객석의 70-80%를 채웠던 외국인 관광객이 없는 상황에서 또 다른 도전입니다. 우리 국내인들만을 대상으로 난타가 과연 계속 장기 공연을 할 수 있을지 12월에 일단 공연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계속 연장을 할 수도 있고. 코로나로 조기 종연했던 연극 더 드레서가 1년 만에 재공연하며 배우로서의 무대도 되찾은 송승환. 시각장애 4급 판정을 받을 만큼 시력은 떨어졌지만 듣는 것에 더 열중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마 예전보다는 더 남의 말을 더 유심히 듣게 되고 또 좀 더 생각을 깊이 하게 되고 더욱 깊어진 삶으로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에서는 세계 최초 부자 타격왕이 탄생해서 화제였죠. 이종범 LG 코치가 아들인 키움 이정우 선수에게 최고의 선수상을 시상하면서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부자 타격왕을 이다솜 기자가 만났습니다. 이정우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은퇴 선수들이 뽑은 최고의 선수상에 선정된 바람의 손자 이정우. 시상자로 나선 바람의 아들 이종범은 아들에게 직접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세계 최초 부자 타격왕을 뽐내며 시상대에 함께 선 부자의 훈훈했던 모습도 잠시. 아들 이정우의 단호한 소감은 아버지를 웃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일까요? 오로지 제 영향입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 본능에 의해서 하는 플레이입니다. 이종범 코치는 데뷔 후 최고의 시즌을 보낸 아들이 그저 대견할 뿐입니다. 이종범 아들이라 해서 엄청난 프레셔도 있었고 그걸 극복해서 이뤄낸 상이기 때문에 너무 대단하단 말. 선수 이종범과 선수 이정후를 비교해달라는 질문에는 1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현존에 있는 이종우가 더 낫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거의 질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초 부자 타격왕을 달성한 이정우는 이제 4년 연속 골든글러브 수상에 도전합니다. 엄마랑 동생한테 잘할 수 있는 그런 정우가 됐으면 좋겠다. 정우야, 사랑해.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이 차 대전이 끝난 뒤 로마에는 실업자가 넘쳐났습니다. 한 사내가 천신만고 벽보 붙이는 일자리와 자전거를 구했습니다. 사다리를 메고 돌아다니며 영화 포스터를 붙이던 첫날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자전거를 눈 번이 뜨고 도둑 맞습니다. 사실주의 걸작 자전거 도둑의 한 장면이 영화 축제 포스터가 되었습니다. 제주 스키포에서 2회 열리고 중단된 씬스틸러 페스티벌입니다. 씬스틸러란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내며 관객을 사로잡는 조연을 가리킵니다. 주인공에게 집중돼야 할 관객의 시선을 눈 번이 뜬 채 도둑 맞는다는 뜻으로 붙인 이름이죠. 그렇듯 씬스틸러가 너무 튀면 연출자는 곤혹스럽습니다. 관객이 한눈을 파느라 주인공은 빛이 바래고 영화의 전체 흐름이 깨져 흥행까지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무를 팽개친 채 사흘째 지방을 돌아다니며 태업 사보타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국민의힘은 오늘 정례 선대위 회의와 최고위 회의도 열지 못했습니다.
이 와중에 이 대표는 자신이 왜 그러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여기저기서 웃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천진난만한 소년의 웃음인지, 토라지고 삐친 사춘기의 웃음인지, 아니면 인생을 달관한 여유로운 웃음인지, 그리고 그 웃음은 또 누구를 향한 것인지, 세상은 혼란스러운데 어쨌든 그는 웃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캠페인 일정들은 이 대표의 이 웃음에 묻혀버렸고 이 대표가 씬 스틸러가 되어서 관객의 시선을 뺏고 있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윤 후보대로 이 대표의 태업을 애써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선거 앞두고 사라졌는데 그 당의 대선 후보가 리프레시, 그러니까 바람 쐬러 간 것 같다고 하는 것은 여유입니까? 아니면 무지입니까? 두 사람 사이에 불협 포함이 새어나온 게 벌써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대선을 앞둔 야당 초유의 내부는 볼썽사나운 추태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서 벌어졌던 옥새 파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자랑이라도 하듯 당 차원의 홍보 영상까지 만들었죠.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의 눈높이를 전혀 알지 못한 이 해프닝이 있었고 결국 새누리당은 패배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점입가경 자중질환은 정권 교체론에 취한 탓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다 차려준 밥상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다 걷어차 버리기 직전의 상황이 바로 지금입니다. 윤석열 캠프에서 김칫국 냄새가 진동한다는 한 언론인의 탄식처럼 벌써 그 밥상 걷어차 버렸는지도 모를 일이죠. 12월 2일 앵커의 시선은 그렇다면 여기까지였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벌써 약하게 시작된 곳도 있는데요. 지도의 붉은색의 지역에서는 눈이 1cm 정도, 파란색의 지역에서는 5mm 미만의 비가 오겠습니다. 양은 적다고 할 수 있지만 눈비가 얼어붙으면서 곳곳에 블랙아이스가 생기겠습니다. 블랙아이스는 매우 얇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아 더 위험한데요.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0도, 전주와 광주는 4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대구와 전주가 8도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졌다가 다음 주에는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기온이 들쑥날쑥한데요.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2일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